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2019년 주거 종합 계획, 국토부에서 발표한 자료죠. 이 2시까지 엠바고가 설정된 자료입니다라고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오늘 또 여기저기 기자분들이 먼저 받아가지고 보고서 막 전화 아침부터 주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나오는구나, 내용은 알고 있었습니다. 내용 좀 보도록 할 건데요. 43페이지에 달하는 많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문은 제가 이 블로그나 다운받으실 수 있는 링크를 드릴 테니까, 이게 HWP 파일로 저도 받았는데 좀 보기 불편해서 PDF로 변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영상에 다운받으실 수 있는 링크 드릴 테니까 PDF 파일 다운받아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료 중에서 관심 있는 부분만 좀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진 방향에 대한 얘기인데요. 포용적 주거복지, 안정적 주택시장, 편안한 주거환경. 자, 그래서 일단 주거복지, 그러니까 임대차라든가 안정적인 임대주택시장,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좀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안정적 주택시장은, 이거는 안정이라는 거, 집값 올라가는 거 막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편안한 주거환경, 미래형 주택 활성화, 이게 뭐 좀 새로운 주택 기술들 관련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거 복지에 대한 얘기,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주택시장 관리 공고화, 집값 좀 불안하지 않게끔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존하는 공정한 임대시장 조성. 이 공정이란 표현이 임대인 측면에서 공정일까요? 임차인 측면에서 공정일까요? 사실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말장난 같습니다. 아무튼 임차인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조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저는 읽힙니다. 그리고 고품질의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은 새로운 주택 형태 대비하겠다, 그런 얘기인가요?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중점 추진 과제, 포용적 주거복지 성과의 본격 확산. 그래서 지난해부터 발표했었던 이 배려계층들에 대한 주택 공급 부분에 대해서 차근차근 이행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신혼, 청년, 고령, 기타 및 취약계층 등 일반 가구에서 주거복지 로드맵 공급 계획 중에 일정 부분을 차근차근 지원하겠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게 관심 분야는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대부분 임대주택 정책이기 때문에 임대주택 필요하신 분들이 봐야 될 내용이니까 제가 언급할 부분은 별로 없어서 그냥 넘어가는 건데, 신혼희망타운은 조금 다른 얘기죠. 그래서 장기임대 3천, 공공분양 7천에서 7천 가구 정도가 신혼희망타운 이제 분양에 나서는데, 서울 양원 2분기 269호가 시작으로 금년 3분기부터 분양 물량이 본격적으로 공급된다라고 해서 2019년 신혼희망타운 공급계획안에서 6,930호 정도가 나올 예정인 것 같아요. 대략 보면 서울 양원, 하남 가밀에서 340가구, 고양 지축에서 500가구, 시흥 장현에서 378, 278, 남양주 별내에서 254, 수석 KTX 많이 보고 있죠. 여기 411, 파주 운정 3지구에서 534, 파주 와동에 307, 화성 동탄 2 신도시에서 781, 그 다음에 의정부 고산에서 606, 그 다음 지방 같은 경우도 행정복합도시 세종이죠. 333, 아산 탕정 715, 부산 기장에서 486, 양산 사송에서 437, 완주 삼봉에서 301. 그래서 신혼희망타운들 공급계획이 이렇게 잡혀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도권 쪽이 4,600 정도 되고요, 지방이 2,200 정도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수요자 특화형 주거금융 지원 확대라고 해서 무주택, 서민 신혼부부, 청년 신혼 저소득층의 전월세 대출 등 대출 금융 지원을 확대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저는 사실 이런 상품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어디가 얼만큼 더 좋아지는 건지 어쩐 건지 이해관계인이 아니라서 그런지, 좀 필요하신 분들은 대출 진짜 어렵잖아요.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하나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활성화하기 위한 이제 제도 개선들, 좀 시스템들을 갖춰 나가는 것 같은데요. 빈집 활용 활성화를 통한 주거 지원 강화해서 빈집 활용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 빈집 정보 은행을 도입하겠다. 올해 10월입니다. 빈집이라고 하는 거는 지방에 비어있는 1년 이상 비어있는 집들을 이제 공공에서
매수하거나 이제 활용해가지고 뭔가 할 수 있게끔 하는 건데, 이제 우리가 어느 지자체가 어느 지역에 어떤 집을 갖고 있다, 이걸 어떻게 하려고 한다, 이게 외부에 알릴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빈집 정보은행을 도입한다 라고 하는 건데, 도심 내 빈집을 찾아 빈집 활용을 희망하는 수요자와 연결해주는 빈집 활용 플랫폼을 시범 구축하겠다. 빈집을 공공이 매입해서 활용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이 자율적으로 빈집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 제가 공공이 매입하는 거라 그랬는데 매입하지 않는 형태로도 확장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나 봐요. 이 돈이 재원이 빠는데 이 공공에서 이렇게 사줄 수 있는 집은 한계가 있겠죠. 빈집 매칭 플랫폼 운영안 해서 이렇게 보니까 이 빈집 공급자, 그러니까 실태 조사를 통해서 집이 비어있다. 공급자라고 하는 건 소유자겠죠. 팔고 싶다, 임대 놓겠다, 내가 어떻게 개발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나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빈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가 내 목적에 따라서 이런 내용을 체크해가지고 넘기면 빈집 정보은행에서 그 DB를 가지고 이렇게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사업성 분석도 하고 활용 방안 검토도 하고 가격 조사도 해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공개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나와 있는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근데 필요로 하는 사람 지자체도 될 수 있고 LH 등의 지방 공사도 될 수 있고 사회적 경제 주체 또는 다른 빈집 소유자도 있고, 그래서 공공시설이든 임대주택이든 창업시설이든 정비사업이든 형태로 풀어나갈 수 있게끔 하겠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건 나와봐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 일본 도쿄의 알부동산 얘기했는데, 이런 집들만 찾아가지고 중개하는 전문적인 중개업소가 이제 건축가들이 모여서 시작 처음 했다 그랬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모델로 확대할 수도 있겠죠. 이 안에서 괜찮아 보이는, 마치 공매라든가 경매를 하나의 부동산 투자 상품으로 활용하듯이, 투자 방법으로 활용하듯이, 이런 빈집 플랫폼 안에 나와 있는 괜찮아 보이는 주택들이 있으면 가서 매입하든 아니면 임대를 하든 어떤 형태로든 풀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채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한번 나중에 만들어지면 가서 봐야겠습니다. 그 다음은 소규모 재생 활성화인데, 빈집 정비 사업이 이제 빈집 공공에서 접근하는 거라고 하면, 소규모 정비 사업은 이제 민간에서 가는 건데, 재생 활성화를 위해서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 확대 등등 얘기가 있는데, 실제 지금 많이들 활성화라고 하긴 그렇지만 간간히 기사 좀 조심스럽게 읽고 있는데,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가로주택 정비 사업들 하는 곳들 있습니다. 이제 실제 사례들 늘어나면서 할 말이 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다음 부분은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주택시장 관리 공고화, 투기 수요 차단, 실수요 중심의 제도 운영,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하겠다. 뭔가 규제하는 거랑 수요 억제하는 거랑 그 다음에 공급 확대하기 위한 어떤 그런 내용이 담겨 있을 것 같네요. 자, 양질의 저렴한 주택 공급 확대 및 정주 여건 개선하겠다. 1, 2차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 2018년 9월 21일 12월 19일에서 발표한 58곳 19만 호에 대해서 지구지정 주택 사업 승인 등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대규모 중규모 택지는 연내 지구지정 완료하고 소규모 택지는 순차적으로 주택사업 승인 등 절차를 거치겠다. 잔여 물량 공급 방안은 2019년 6월까지 확정하겠다. 이게 결국 3기 신도시 얘기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6월까지 추가 어디 될 거냐. 요새도 간간히 이제 기사 나옵니다. 광명, 시흥 얘기도 나오고 어디 더 될 건지. 아무튼 이 부분들은 충분히 계획에 맞춰서 따라서 발표할 거고, 발표한 데들도 진행하겠다 이런 얘기인 거고, 이들 신규 대규모 택지에 대해서 광역교통계획, 일자리 및 보육시설 확대, 지자체 참여 등을 통해서 입주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 입주 시에 교통 불편 없도록 지구지정 제한 시 교통대책을 수립하고, 충분한 자족 용지를 확보해서 자족도시로 육성하고, 국공립 유치원 100% 공급, 미세먼지 저감, 수소버스 BRTD 공급해서, 아무튼 요번에 지정하는 애들은 좋게 하겠다. 그런 얘기죠. 근데 기존에 지정했던 2기 신도시라든가 걔네들은 어떻게 할 거야? 예. 남양주 앙숙, 하남 규산,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과천.
자, 한편으로는 도심 내 공급 확대를 위해서도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도시 규제 개선, 소규모 정비 활성화를 통한 도심 내 공급 확대라고 해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사항이 2019년 3월 28일 있었는데 비주거 의무 비율이 20에서 30%이던 게 20% 일괄 하향 적용됐고 주거용 용적률이 400에서 600으로 늘어났고 상업지역에서 준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주거용 용적률이 400에서 500으로 늘어났고 이렇게 완화된 용적률 절반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게끔 이걸 통해서 이제 주택 공급을 임대도 늘리고 분양용 물량도 늘리고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걸 토대로 도심 내 주택 공급 활성화하겠다. 서울 안에서 서울시가 발표했던 그 내용을 국토부에서도 보조 맞춰서 이렇게 가겠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한편 소규모 정비 활성화, 공적 임대 공급, 기반시설 설치 인센티브 개선, 사업 대상 확대 등을 통해 노후지 정비 등을 통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서도 이런저런 것들 기반시설을 지어주거나 아니면 공적 임대 아파트를 주는 형태가 되면 용적률 더 주겠다, 인센티브 주겠다 그런 얘기인 거죠. 계속 나왔던 얘기를 다시 한번 짚어보는 정도입니다. 공시가격 불형평성 개선, 얼마 전에 문제가 됐던 그 부분인데 거래 사례 및 감정평가 선례 등의 분석을 통해 정확한 시세를 파악하고 심사 절차를 강화하겠다. 조사자가 공정하고 정확한 공시가격을 산정하지 못하고 단순히 전년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소폭 조정해왔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겠다. 감정원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할 것처럼 막 그런 얘기 있었는데 아무튼 손대겠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제도 운영, 청약 시스템 운영 기관을 금융결제원 민간에서 한국감정원으로 변경하고 개선된 청약 시스템을 개발 운영 시작하겠다. 이거는 이 전자 부분보다 이 후자에 얘기할 부분이 사실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청약 접수 이전에 입주자 자격, 재당첨 제한, 공급 순위 등 검증 체계 구축을 통해서 사용자 편의 제고 및 부적격 당첨자 예방하겠다. 이거 되게 혼란해서 지금 이 내용 때문에 피해 입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투기 수요 차단, 전매 제한, 부정 당첨 의심 여부 등을 확인 가능한 공시체계 구축, 불법 전매, 공급 질서 교란자, 계약 취소 의무화하겠다. 이거 연말에 있네요. 2019년 12월. 그리고 신고센터 운영한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청약 통계를 제공하겠다. 입주자 저축, 당첨 가점, 최저, 최고, 평균 정보와 더불어 단지별 무주택 비율, 무주택 기간 및 부양 가족 수 등 추가 제공하겠다. 이런 통계 어떤 청약이라든가 이 부동산 관련된 이런 자료들, DB들을 만들어서 공공에서 제공하겠다라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DB들, 데이터들을 가지고 요새 여러 좋은 부동산 서비스들 많잖아요. 이런 데들이 굉장히 납득할 만한 어떤 좋은 자료들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되게 환영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그 다음 주택시장 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 강화, 거래 단계별 시장 질서 확립. 그래서 집주인, 공인중개사 등의 집값 담합, 시세 조종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기 위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위법 행위 구체적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단속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신고 포상제 도입도 추진하겠다. 법 개정안 발의. 집값 담합 신고센터 및의 업무 범위와 조사 처리 절차도 구체화해서 효과적인 담합행위 제재 기반 구축하겠다.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하겠다라고는 하는데 어느 부분까지 어떻게 잡아서 애먼 사람 잡는 거 아닌지 사실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 다음 실거래 신고기간 단축, 이거 60일 30일 이내로 줄여서 실거래 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겠다. 이거는 소유자들이 되게 많이 요구했던 거죠. 매매 가격이 더 호가가 올랐는데 왜 신고 이렇게 늦게 하게끔 하냐. 좀 아무튼 반영한다고 하고, 국토부의 실거래 직접 조사 권한을 부여해서 업다운 계약, 편법 증여 등 실거래 관련 조사를 강화하겠다. 국토부가 이런 것들 조사 권한을 갖게끔 한다. 조사 업무 실무를 위해서 감정원 등 전문 기관에 조사 업무를 위탁해서 감정원 내에 조사 전담팀을 신설하겠다. 한국 감정원 업무 범위가 엄청 커지는 것 같아요. 엄청 힘 있는 기관으로 바뀌네요. 여러 가지 일들을 다 갖고 옵니다. 자, 그리고 실거래 공개기관 간 공개정보 차이로 인한 혼란 방지를 위해서 단일한 공개 기준을 마련하겠다.
그리고 매물에서 등기까지 거래 전 과정에 대해 의심거래 건을 지속적으로 추적할 관리관으로 추진하겠다. 전문가 연구 검토를 통해 중장기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거래 단계별 소비자 보호 강화, 오피스텔 분양할 때 뭔가 좀 규제가 추가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 매물 등록 단계, 부동산 허위 매물에 대한 금지, 제재 입법화하고 온라인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 기관 지정해서 판단 기준, 조사 방법 구체화하겠다. 허위 매물 문제도 되게 많았죠. 그러니까 물건 보고 전화하면 없는 물건이에요. 또는 매도자가 보류했어요. 이런 것들 많아서 사실 사회적 비용 손실 전화하고 맥 빠지고 그런 거 많이 있었죠. 근데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겠는데 아무튼 이 부분도 뭔가를 건드리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개 보수에 대한 사전 협의 유도를 위해 법정 요율과 실제 협의 금액을 기재토록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개정한다. 이게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끝에 보면 중개수수료 얼마 쓰는데 이게 얼마까지 할 수 있습니다를 보통 적게끔 이 요율이 얼마까지입니다까지만 보통 적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실제 협의된 금액, 중개수수료 얼마 받기로 했습니다. 협의된 금액을 기재토록 이제 바꾼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전자계약도 LH 등 공공 부분에 대해서 전자계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 전자계약도 확대 실시하기 위해서 일단 LH 등 공공에선 먼저 하고 민간에 나중에 확대하게끔 이제 이런 부분도 건드리나 봅니다. 자, 사실 이 부분 보려고 보기 시작했는데 앞에 내용을 좀 많이 읽었습니다. 정비사업의 공공성, 투명성 제고,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하겠다. 자, 정보 제공 등을 강화해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겠다. 정비계획 수립 시 주민 부담 사항을 포함토록 하면 주민들이 자신의 부담을 사전에 인지 후 추진위 구성 등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편으로는 관리처분계획 수립 전에 사업시행자, 세입자, 전문가, 공공 등이 참여한 협의체 구성을 의무화해서 충분한 협의를 보장하겠다. 지금 이 얘기가 두 개입니다. 두 개가 각각 다른 얘기예요. 하나는 시작할 때 얘기예요.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 그 내용을 토대로 정비구역 지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비계획은 사업의 진짜 제일 초기 단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할 때 주민 부담사항을 포함토록 한다라고 했으니까 당신들이 이 정비계획, 이런 정비계획에 따라 하면 얼마 정도 낼 것 같아요. 얼마 정도 돈을 더 낼 것 같습니다. 이걸 인지하고 나서 추진이 구성하게끔 한다는 얘기죠. 말은 좋아요. 말은 좋은데 10년 전에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실제로는 10년도 더 됩니다. 제가 소유하고 있는 재개발구역은 2008년에 정비계획 수립했어요. 지금 2019년인데 인재 분양 신청했어요. 2주는 빨라야 내년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사업 계획이 확정되는 거는 그러니까 사업이 얼마 추가 부담금을 낼지는 사실 내년에도 확실히 몰라요. 앞으로 실제 분양하고 가서 분양이 잘 될지 어쩔지에 따라 바뀌니까. 12년 전에 수립한 계획하고 지금 실제 내가 내야 되는 분담하고는 완전 계획 다를 수밖에 없죠. 다시 말해서 이 부담사항이라고 하는 건 계속 나이롱처럼 변하는 겁니다. 시장 변화에 따라서. 근데 일단은 공공성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분쟁 예방한다라고 해서 일단 계략적인 이 추정 분담금 등등을 알고 나서 사업 가게끔 이 내용을 넣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가 솔직히 현장에서 느끼는 내용은 그냥 명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면피하기 위한 명분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긴 해요. 아무튼 그런 부분을 포함하겠다.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허들, 시작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내용이 더 늘어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초기 단계의 정비 사업이 그렇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사업 시행자, 세입자, 전문가, 공공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의무화해서 충분한 협의를 보장하라고 했는데 자, 여기에서 이해관계들이 대립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적은 비용으로 빨리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이고 세입자는 살고 있던 사람인데 뭔가 줘야 나갈 거야. 뭔가를 요구하는 비용,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 비용이 되는 거고요. 전문가는 일종의 중재하는 사람이 되거나 뭐 봐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공공은 뭐 마찬가지 비슷한 의미죠. 요 넷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공공이라고 하면 여기서 누구 말 들어줘야 돼요? 거의 세입자라든가 약자들 보호하는 이런 개념으로 가겠죠. 협의체 구성해서 관리처분 계획, 얼마나 비용 지출하고 할 건지에 대해서 협의체 구성을 의무화해서 충분한 협의를 하란 얘기는
니들이 벌어들일 비용에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바꿔라. 그런 걸 토대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라 이런 얘기인 거니까 마찬가지로 짐이 늘어난다. 거쳐야 될 단계가 늘어난다. 허들이 늘어난다.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하려고 하는 분들, 이제 이런 내용들이 포함된 어떤 정비 사업들은 진짜 단계 넘어가는 게 만만치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내용입니다. 이 내용 때문에 사실 아침에 전화를 좀 받았는데요. 임대주택 확대, 조례에 위임된 임대주택 의무 비율 상한을 상향 조정하고 공공임대 활용을 강화하겠다. 임대주택 의무 비율 상한을 상향하고 구역 특성, 주택 수급 상황도 고려해서 비율을 추가 부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 이거 사실 앞서 발표했던 내용이고 요번에 이제 포함된 건데요.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비율 개선안에서 나왔는데 현행 서울은 10에서 15%, 보통 15%였습니다. 서울은. 근데 이제 20%까지 늘리고요. 경기, 인천은 5에서 15%, 지방 5에서 12%였는데 이것도 5에서 20%, 경기, 인천, 수도권은 5에서 20%까지 늘리게끔, 임대아파트 많이 짓게끔 하고, 뭐 지방은 그대로 유지하게끔. 그리고 지금 과거에 추가 부과한 세입자가 많은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 5% 범위에서 뭐 더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는데 주택 수급 안정 등 구역 특성에 따라 10% 범위 내에서 그럼 최대 30%까지도 될 수 있는 거죠. 임대 아파트 짓게끔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재개발 사업에서의 임대 아파트는 뭐 제가 이 얘기는 매번 여러 번 하는 거지만 오늘 이거 관련해서도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재개발 사업은 민간 사업 시행자가 행정청의 지휘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세입자에 대한 보호 조치로서 주거 이전비도 줘야 되고 원래 공공이 해야 될 일을 대신하는 거니까 주거 이전비도 줘야 되고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세입자도 쫓겨나지 않게끔 그 재개발 구역에 새로 지어진 아파트 중에서도 일부를 재개발 임대 아파트로 지어서 다시 재정착할 수 있게끔 집을 짓는 부분을 의무화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서울이나 지방이나 달라요. 왜냐하면 서울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사는 빡빡한 동네지만 지방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한적하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대한 특성도 있고요. 구역에 대한 특성도 있습니다. 어떤 재개발 구역은 세입자가 많아요. 다가구 주택 또는 다세대 주택 이런 거 많아가지고 입차인들도 많았기 때문에 임대 아파트를 많이 지어져야 되는 곳도 있고 우리 재개발 구역은 임차인이 그렇게 안 많았는데요. 그런 구역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역 특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따라서 더할 수도 있고 이제 더할 수 있는 범위를 이렇게 했다는 얘기인 건데 자 이제 이거는 가능성만 열어놓고 그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개정을 한다는 얘기인 거고 실제로 이제 서울시가 조례를 어떤 식으로 강제할 것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임대아파트 비율은 원래 서울시는 17%였다가 제가 기억하기로 2011년인가 12년에 20%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강화했다가 사업이 잘 안 되니까 이 임대아파트 짓는 거는 사실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비용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서울시가 그러니까 지방 이 공사가 사가요. 그러니까 서울시의 SH공사가 사가가지고 이제 임대아파트로 다시 공급하는 형태가 되는데 사갈 때 헐값에 사갑니다. 주고 사가긴 하는데 이 토지 조성 가격도 되게 이 시가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조합원들 평가받는 그 토지 조성 가격 원가에 사가고 토지 가격은 원가에 사가고 건축비는 이 사업 시행자가 건설회사로부터 건설회사에다 주는 그런 공사비를 다 인정받지 못하고요. 표준 건축비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가격대로 사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보면 조합원 분양가보다 훨씬 싸게 사갑니다. 이런 임대아파트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업 시행자한테는 부담이에요. 임대아파트를 많이 지으란 얘기는 사업 시행자한테는 손실을 떠안으란 얘기랑 똑같은 얘기인 거죠. 근데 힘들었죠. 그러니까 2010년 이후에 금융위기 이후에 안 좋을 때 임대아파트 비율을 늘려놨더니 사업도 안 가는데 임대아파트 더 많이 지으라는 것도 안 되니까 2014년인가 이걸 완화합니다. 그래서 15% 비율로 낮춰놨어요. 임대아파트를 덜 짓게끔 한 거죠. 20에서 15로 떨어졌어요. 15% 이상 지어라. 근데 이게 다시 20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지금 환경이 좋아졌으니까 임대아파트 그렇게 많이 지어도 할만하지 않냐. 이제 다시 뺏어가려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는 거고요. 한편으로는 아까 앞서 봤던 내용 중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도심 내에
비주거 부분들을 이제 주거용으로 바꾸면서 주거 비율 늘리고 용적률 늘려주는 부분들, 이거 할 때 보면 늘어나는 거 절반 임대 아파트 내놔라,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맞물리는 건데, 지금 이렇게 이런 상황에 주택을 임대로 충분히 확보하든 분양용으로 확보하든 확보를 하려고 하는 어떤 니즈가 서울시 입장에서는 있는 거고, 지금 추진 앞으로 할 때들은 임대 아파트 많이 내놔라, 그런 기조화에서 임대 쪽 재개발 정비 사업에서도 빼내고, 도심지 내에 도시환경 정비 사업 쪽에서도 빼내고, 아무튼 그렇게 하려고 하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재개발 사업의 공익성을 고려해서 임대주택을 공공임대로 활용토록 하고, 임대기간, 임대료 제한 등 여러 공적 의무를 부여하겠다. 그리고 이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연계형 정비사업 추진 시에 재정착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서 기존 주민의 재정착을 지원하겠다. 이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연계형 정비사업은 이게 소위 말하는 역세권 시프트 이런 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울 오세훈 시장 시절에 추진하던 1차 역세권 범위 안에 250m 이내죠. 2차 역세권이 500m. 그 안에 이제 용적률을 굉장히 상향해서, 지하철역을 바로 끼고 있는 초역세권이기 때문에 여기는 주차가 조금 완화되어도 주차장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역이 가깝기 때문에 그런 임차인들 거주해서 살면 되니까 용적률 좀 더 높여도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개념에서 출발한 건데, 이름이 이게 다 시프트 장기전세주택 헷갈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공공 지원 민간 임대 주택 이런 형태로 바꾼다 그랬고, 2030 역세권 청년 주택, 이름도 아무튼 박원순 시장이 했던 그것도 이제 역세권의 용적률, 그러니까 종상향 하면서 용적률 더 끌어들이고, 공공 지원, 그러니까 민간이 추진하긴 하지만 8년 동안 의무 임대, 임대료 주변 시세보다 낮게끔 하는 조건으로 용적률을 더 주는 이제 그런 거죠. 이제 그런 것을 정비 사업으로 풀 경우에도 그 동네에 살고 있던 세입자들이 재정착할 수 있는 임대 아파트를 짓게끔 한다, 이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등등 해서 뭐 한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강제 퇴거 제한, 동절기에는 건축물 철거뿐 아니라 기존 점유자의 퇴거 조치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세입자 명도도 동절기엔 못하게끔 이런 내용도 추가한다라는 건데, 원래 하지 않았었나? 이거 이거 계속 이런 것들을 보완한다 얘기 많았던 것 같은데 기존에 안 됐었나요? 또 이런 내용까지가 일단 임대주택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 임대주택이 이렇게 많아지면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유쾌할 리 없는 내용이죠. 어느 정도 범위까지 어떻게 강제할 건지를 좀 앞으로 추후에 서울시가 어떻게 추가적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 부분을 정할 건지 좀 보고 나중에 다시 언급하도록 할게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다음 정비사업 투명성 강화. 이 부분도 사실 다 국토부 등에서 보도자료 아닌 이제 언론 통해서 계속 얘기 나왔던 게 이제 다 뭉쳐지는 것 같습니다.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가 이권 선점을 위한 사전 통로로 활용되는 걸 차단하기 위해 정비업체 업무 범위를 명확화하겠다, 이 내용도 있었어요. 그래서 업무 범위를 조합 설립 준비로 한정하겠다. 정비업자가 추진 조합의 운영비를 대여하는 것을 제한하여 정비업자에 대한 의존도를 최소화하겠다라고 했는데, 추진위원회 조합에서 정비업체를 선정할 때 돈 얼마 빌려줄 거냐 되게 중요한 요건입니다. 왜냐하면 토지 등 소유자들이 돈을 내지 않거든요. 돈은 아무도 내지 않습니다. 이 정비사업 추진할 때 계속 빌려 쓰거든요. 그래서 빌려줄 수 있는 게 나중에 돈 받아갈 사람들한테 먼저 빌려달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정비업체, 설계업체, 심지어는 법무사 등등 다 빌릴 수 있는데 빌리고, 물론 이제 도시정비 기금도 빌려오죠. 근데 돈을 그렇게 많이 못 빌리니까 문제지. 자, 근데 이제 투명성, 결국 돈을 빌려 갖다 쓰면 이쪽 통해서 뭔가 다른 이권 업체들을 연결해주고 하면서 사업이 부정으로 갈 수 있으니까 막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렇게 돈줄을 끌어막으면 진짜 사업 추진하는 분들 입장에서 막막해질 겁니다. 말 그대로 조합비 걷어가면서 사업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일종의 매몰 비용을 미리 걷고 시작하라, 이런 거 될 수 있죠. 사업이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거니까. 얼마나 사업 잘 가는 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처벌도 강화됩니다. 시공사 수주 비리가 반복되는 경우 정비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정비업자 선정 비리, 또 형사처벌 외 입찰무효 등 처벌 강화하겠다.
시공사 수주전 때 진짜 비리가 많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얼마나 어떻게 이게 실효를 거둘지. 예. 시공사 수주뿐만 아니라 정비업자 선정 과정에서도 금품 수수가 있다라고 하면 기존 형사처벌 외에 입찰 무효로 하고 입찰 과정에서 개별 홍보할 경우에도 처벌 강화하겠다 합니다. 공사비 검증, 전문 조합 관리인 확대 등 통해서 시공사의 조합, 시공사 조합에 대한 조합원의 견제 감시 역할을 강화하겠다. 예, 공사비 검증은 이제 감정원에다 위탁해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죠. 조합원 과반수 요청 시 전문 조합 관리인을 선정토록 하고 조합 임원 권리사항 변경 시 총회를 개최해서 조합원 의사를 반영하겠다. 사업 투명하게 하게끔 하기 위한 어떤 이런 제도적 장치들을 갖추는 건 되게 좋을 것 같고, 전문 조합 관리인 확대 이런 거는 되게 좋네요. 공공이 해주지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조합 점검 매뉴얼 마련해서 지자체 조합 운영 실태 상태를 확대하고, 실태 점검을 확대하고, 정비사업 정보 시스템 구축, 정보 시스템 구축, 정보 제공을 확대하겠다. 말 어렵다. 예, 아무튼 투명한 정비사업이 될 수 있게끔 제도적 장치들을 좀 보완하겠다. 그런 내용들이 조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얘기가 조금 일부 있고요. 예, 지역주택조합은 그냥 관심 안 갖는 게 최고 맞는 말이다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후분양 활성화, 공급 방식 다양화를 통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겠다. 완전 준공 후 분양 시범 사업을 실시하겠다. 이건 또 되게 완전히 다 짓고 나서 분양하는 것들을 하겠다. 그 다음에 소비자 선택 강화형 주택 시범 사업을 실시하겠다. 골조 분양 개념을 도입해서 평면과 인테리어 선택이 가능한 소비자 선택 강화형 주택 시범 사업을 하겠다. 성남 고등 132호 입주자 모집 예정 한다고 하고, 공공 부분의 후분양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 그래서 후분양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장단점이 있죠. 일단 공공은 후분양을 예전부터 많이 해왔어요. SH 같은 경우는 항상 후분양이었고 거의. 근데 LH 쪽에서도 후분양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고요. 그래서 일단 2019년 후분양 단지는 시흥 장현 614호, 춘천 우두 979호, 그 다음에 고덕 강의 642호 후분양한다고 하고, 인센티브를 통한 민간 부분 후분양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 그래서 민간에도 보니까 2019년 후분양 조건부 우선 공급, 택지 공급을 이렇게 했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평택 고덕 신도시, 인천 검단, 파주 운정 3, 동탄이 태안, 파주 운정 등등 이렇게 후분양 물량들이 있네요. 네. 자, 그 다음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존하는 공정한 임대차 시장 조성, 등록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및 공공성 제고하겠다. 임대사업자 관련해서 참 불만들이 많지요. 이 주택 임대 사업자라고 하는 게 결국은 세제 혜택을 주는데 대신 임대료를 제한하는, 임대료를 많이 올리지 말고 오랫동안 임대를 의무적으로 해야 그 혜택을 주게끔 이렇게 만들어진 제도잖아요. 그래서 그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는 거죠. 임대 등록 시스템 렌트홈에서 임대차 계약 신고 확인서를 발급해서 임대 기간 중에 임대료 변동 이력을 명확히 확인토록 개정하겠다. 이 시행규칙 이렇게 바꿔서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준수 여부 확인해서 요건 준수할 경우에만 세제 혜택, 종부세,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 동일하게 이제 해제 혜택 부여하겠다. 취득세 같은 경우도 혜택 받아서 감면 받아서 들어갔지만 추후에 만약에 어긴 게 나오면 사후 추징할 수 있게끔 하겠다. 제도 개선을, 그러니까 시스템 개선을 하겠다.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읽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때문에 또 아까 말이 조금 있었는데, 등록 임대주택의 임대 의무 기간 및 임대료 증액 기준을 준수해야 함을 등기부 등본상에 부기등기 해야 된다. 3월달에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발의한다라고 합니다. 자, 신규 등록분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 이후 즉시 의무를 부여하고, 기존 등록 주택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2년 이내에 부기등기를 의무화한다. 위반 시에 과태료 500만 원 이하 규정을 신설하고,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와 연계해서 부기등기 이행 여부를 관리하겠다. 이제
임대사업, 우리가 보통 법무사를 만나는 게 주택 매매할 때 만나잖아요. 그래서 매매할 때 보통 보면 등기 이전할 때 법무사 오는데, 그래서 이제 보통 등기 업무는 법무사들이 많이 하죠. 셀프 등기도 하긴 합니다만. 근데 앞으로는 이제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법무사를 많이 만나야 된다. 또는 셀프 등기의 달인이 돼야 된다. 뭐 해야 돼서? 임대사업자 등록한 경우에는 앞으로는 이 법령이 이렇게 바뀌고 나서는 부기 등기를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등록 임대주택에 한해서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앞으로 임대사업자를 내는 경우만 그런 게 아니라 신규 등록분뿐만 아니라 기존 등록 주택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그러니까 2년의 계도 기간을 준다 그랬으니까 2년 안에 부기 등기, 내가 이 주택을 임대 의무 기간이 언제까지이며 임대료 증액 기준이 어떻게 기준을 준수해야 됩니다라는 내용을 등록하지 않으면 뭐 한다고요? 과태료 낸다 그랬잖아요. 2년 안에 부기 등기 안 하면 500만 원 과태료 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거 나오면 날짜 맞춰서 봐서 무조건 등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의하세요. 자, 그리고 과태료 올리는 부분 있었죠. 임대사업자의 핵심 의무사항 위반 시 과태료 상향 등 과태료 부과 기준 합리적으로 조정. 합리적이라고 쓰고 상향 조정. 합리적으로 아무튼 올린답니다. 그래서 등록 임대 본인이 거주하거나 임대 의무 기간 내 양도금지 위반, 임대료 인상 제한 등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상향하겠다. 현행 1,000만 원에서 이거 5,000만 원까지 올린다 그랬나요? 3,000까지 올린다 그랬나요? 아무튼 올린다 그랬고, 임대주택 양도시 지연 불이행 등과 같은 신고 지연 불이행 등과 같은 경미한 행정정차 위반 시에도 과태료는 이때는 인하를 하겠다라고 하네요. 행정절차 경미한 거 같은 경우는 너무 과도하게 산정된 과태료를 인하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임차인 보호 강화, 정보 인프라 개선. 그래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마련하겠다. 이거 좀 많이 문제들이 많았죠. 특히 이제 지방의 갭투자한 임대인들로부터 좀 손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세입자들 많이 피해들 보고 있는데, 이제 세입자들 보호를 위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활성화하겠다라고 해서 보다 많은 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모바일 인터넷을 활용한 비대면 가입 활성화 등 접근성을 제고하겠다. 허그에 모바일 반환보증 가입 시스템을 개발 운영하고 모바일로 가입 시 할인 혜택을 신설하고, 아무튼 이런 내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임대차 정보의 인프라를 고도화하겠다. 주택 임대차 정보 시스템의 데이터를 고도화하고 시스템 구현하겠다라고 하는데, 이런 임대차 정보들을 DB를 만들어서 데이터들을 외부에 좀 공개해주고 하면, 이런 자료를 토대로 해서 민간에서도 되게 정보 서비스들, 좋은 서비스를 많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도 되게 환영하는 바입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고품질의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 공동주택의 품질 확보를 위해서 입주자 사전 방문 제도를 법제하고, 입주자 지적사항에 대한 사업 주체의 조치 결과 확인서 제공을 의무화하겠다. 적어내면 그것도 적고, 그 다음에 그 확인서 제공하는 거 의무화하겠다. 그런 부분들도 추가한다라고 하고, 주택 건설 기준 정비, 실내 공기질 개선, 이런 어떤 기준들도 만든다고 하고, 전기차 충전 시설 확대. 많이 필요하죠. 저희 아파트도 전기차 충전 공간이 만들어지긴 했는데 빡빡한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전기차들 많이 생길 것 같기 때문에 이런 부분, 실외기실 설치 기준도 만든다. 생활 행태의 변화에 따라 주택도 스마트해질 필요가 있죠. 이런 어떤 부분도 환영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건전한 공동주택 관리여건 조성, 혼합주택 관리지침, 이 분양 임대 혼합단지, 임대아파트랑 분양단지랑 이렇게 있는 데들 관리사항 결정에 적용되는 공동결정 방법 관리지침을 마련해서 구성원 간 갈등을 예방하겠다. 이거 특정 단지에 해당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도 조금 포함되는 것 같고요. 미래주택 활성화, 제로에너지 주택, 고성능 적정 가격 건축자재 개발 및 소형주택의 패시브 수준 의무화로 주택 에너지 비용을 절감을 추진하겠다. 헬스케어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홈 실증단지 기술 개발, 무선통신 원활화 사이버 보안 강화 등 관련 고시 개정 추진하겠다. 장수명 주택,
모듈러 주택 등등 뭐 이런 부분에도 활성화하는데 뭐 좀 신경 쓰겠다 이런 부분까지 포함이 됐네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4개의 박스를 기준으로 해서 오늘 이제 2019년 주거 종합계획 주요 과제들을 내놨고요. 뭐 전 정비사업 중심으로 조금 읽어봤고요. 그 다음 주택임대사업자 관련해서 약간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내용이 좀 길기도 했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뭐 한번 쭉 같이 읽어봤다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정비사업 측면에서 볼 때 앞으로 신규 사업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진짜 빡빡하다. 허들들이 계속 좀 추가되는 느낌이다. 그런 인상을 지을 수가 없네요. 자, 이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2019년 주거종합계획 보도자료 전문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도 부탁드리겠고요. 부동산TV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다른 부동산 뉴스 이슈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 부동산의 재개발 강의 2019년 리뉴얼 버전이 나왔습니다. 재당첨 제한, 분양 자격 제한, 재개발 조합원 지양도 금지 규정 등 재개발 투자에 있어서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특히 재개발 재추진 구역, 일몰제 등 재개발 투자를 고민할 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을 중심으로 2019년 강좌를 다시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